네, 안녕하세요. 위성정보학개론 5주 2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퀴즈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요 아래 있는 세 가지 위성 센서의 해상도에 대해서, 네 가지 해상도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과제에 앞서서 또 다른 위성 센서 세 가지 조사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었냐면, 아이코노스와 컴셋3A, 그리고 월드뷰 3, 월드뷰 3. 요 세 개에 대한 센서의 네 가지 해상도를 조사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위성 센서를 조사하라고 했던 어떤 문제 출제 의도는 우선 이 세 개는 이 세 센서의 공통점 여러분 좀 아시겠나요? 이 센서의 공통점은 이제 고해상도죠. 공간해상도. 공간해상도가 좋은 위성 센서 3개를 조사하는 거가 이제 목적이었고, 지난 시간에 내줬던 이 퀴즈, 이 센서의 목적은 다양한 분광해상도 특성을 갖는 센서들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랜셋 8이나 여러분 이미 조사를 해서 알겠지만 랜셋 8이나 모디스, 컴셋 5 다 특성이 좀 다르죠. 랜셋 5는 다중분광 영상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모디스는 그거보다 더 많은 36개의 밴드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컴셋 5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떤 가시광 영역이나 광학 영역, 그리고 열적 영역이 아닌 마이크로 영역대의 파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센서였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분광 특성을 가진 이들을 센서들을 구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목적으로 퀴즈를 냈더니 약간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컴셋 5호, 아리랑 5호에 대한 해상도, 특히 분광 해상도와 방사 해상도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죠?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문제를 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제가 여러분들 고생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아리랑 5호에 대해서는 결국 못 찾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광 해상도와 방사 해상도를 좀 잘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찾은 거에 대한 이유도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마이크로 파로만 영상을 수집하기 때문에 파장 영역이 하나 말고는 없어서 분광 해상도가 적혀 있지 않은 건가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잘 원인도 잘 파악을 한 거였고,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도 파장의 다양성, 분광 해상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요 학생도 두 가지 원인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 이유가 싸 X밴드로 표현해야 하는 게 분광 해상도가 맞는지, 아니면 세 가지 모두 이걸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사실 요게 분광해상도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싸의 X밴드, 이렇게 밴드가 한 개, 이게 분광해상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그, 아리랑 5호 같은 센서, 마이크로파 센서의 분광해상도를 표현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싸의 분광해상도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찬가지 밑에도 비슷한 단위의 해상도 값이 잘 안 나옵니다. 분광해상도, 방사해상도 수집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셋5는 능동형 센서라서 분도해상도랑 방사해상도가 없는 게 맞나요? 이렇게 비슷하지만 비슷한 질문들, 다 아리랑 5호에 관련된 질문들을 내줬어요.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퀴즈를 낼 때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내야겠구나.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를 잘 못 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사실 비대면 강의가 제가 이제 혼자 녹음을 하고 여러분의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내가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바로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조금 이상하게 아니면 생각해 볼 만하게 내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해주는 걸 보고 이게 내용 전달이 잘 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가끔 내서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요 컴셋 5 이 문제를 내면서 저도 덕분에 엄청 많이 문헌을 이것저것 찾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 찾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셋 5의 네 가지 해상도가 동시에 나와 있는 문헌이라든지 뭐 표 이런 거는 진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초점을 맞춰서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쉬운 것부터 먼저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주기해상도. 그죠? 주기해상도는 여기 오른쪽 요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8 day 리비지 타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컴셋 5의 주기해상도는 28일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하나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다음은 이제 공간해상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공간해상도는 이 왼쪽 표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려고 각 행마다 1번부터 14번까지 번호를 매겨놨어요. 이 중에서 공간해상도와 관련 있는 번호는 행은 몇 번일까요? 네, 몇 번이죠? 6, 7, 8 이렇게 세 개죠. 그쵸? 왜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 6, 7, 8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자, GSD. GSD가 뭐였죠?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 한번 쓸까요?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 줄여서 앞자만 따서 GSD라고 했고 얘가 공간해상도 스페이셜 레졸루션이랑 같은 뜻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GSD가 세 개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스탠다드 모드, 뭐 ST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스탠다드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공간 해상도가 3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모드, 이거는 좀 이제 공간 해상도를 좋게 하는 HR 모드이고 HR 모드로 하면은 1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스와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WS로도 표현을 했었고 이때는 20m로 공간 해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드로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컴셋 5는 1m, 3m 혹은 20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공간 해상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우리 문제 중에 하나인 분광해상도, 우리가 고민이 많았던 분광해상도는 이 표 중에 어떤 번호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이 중에 있어요. 분광해상도에 대한 정보는 이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네, 5번. 5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5번에 보면 센터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퀀시라는 말 왠지 익숙하지 않나요? 프리퀀시. 이 프리퀀시라는 거 언제 썼죠?
프리퀀시가 이제 빈도수, 주파수라는 뜻이고 요건 이제 파장할 때 빛의 속도 할 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빛의 속도를 c라고 했을 때 빛의 속도 c는 파장의 길이와 그리고 주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얘네 둘이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파장과 관련된 개념은 이제 분광해상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분광해상도라기보다는 어떤 분광 특성, 파장과 분광 특성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만, 어쨌든 이 분광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게 파장이고, 요거와 주파수의 곱이 빛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 요 주파수라는 값이 이제 9.6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9.66 기가헤르츠 하고 그 옆에 OR이라고 하고 그 웨이브랭스도 써 있네요. 웨이브랭스 파장은 뭐라고 써 있죠? 3.2 cm. 요 둘을 곱하면 결국 빛의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즉, 싸 같은 마이크로파는 이런 그 파장을 나노미터나 마이크로미터로 혹은 센티미터로는 표현하죠. 그런 표현보다는 이 주파수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파수, 기가헤르츠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이 이게 파장과 관련이 없구나, 분광해상도와 관련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9.66이라는 값이 이 그 컴셋5 마이크로파의 어떤 파장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3.2라는 값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분광 해상도는 요걸 이제 X밴드라고 해요. 이 약 9.66GHz가 이게 X밴드. 우리가 이제 강학에서는 R밴드, G밴드, B밴드, NIR밴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요 9.66GHz는 X밴드의 파장대 영역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 사는 X밴드 뿐만 아니라 P밴드, L밴드, C밴드 등등 여러 가지 밴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컴셋5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X밴드의 파장 영역을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밴드 수로 따지면 이제 분광해상도는 이제 밴드 수라고 하니까 X 밴드를 갖는 한 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분광해상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중에 방사해상도. 컴셋 5의 해상도 중에 방사해상도는 무엇인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찾기 좀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질문들을 보니까. 근데 우리 방사해상도 영어 뭐라고 했었죠? 라디오메트릭 레졸루션이라고 했었죠. 요 라디오메트릭 레졸루션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조금 찾기가 어렵고, 요거와 이제 동일하게 쓰이는 용어가 다이나믹 레인지 요런 말로 이제 검색을 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요런 용어는 이제 공부를 여러분한테 전달을 안 했고, 굳이 1학년 수업에서 요런 다른 방사해상도의 라디오메트릭 레졸루션이라는 정의 말고 다른 이름의 정의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거 컴셋5의 해상도를 문제로 내는 바람에 요 개념까지, 요런 용어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답부터 얘기하자면 컴셋5의 방사해상도는 밑에 나와 있지만 16비트예요. 16비트의 방사해상도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16비트라고 알고 있긴 하면 되는데, 사실 이 16비트는 이제 화소값,
DN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뭐였죠? 디지털 넘버. 이 디지털 넘버를 16비트로 표현을 해요. 뭐 16비트 인티저형이든 플로트형이든 뭐 이 차이가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얘기하자면 인티저는 이제 정수, 얘는 플로트 이제 소수까지 표현을 하는 걸 이제 플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6비트의 DN 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컴셋5의 방사해상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DN 값 자체를 우리가 그 컴셋5에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런 SAR 같은 경우에는 이런 DN 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DN 값에서부터 유도되는 한국말로 하자면 후방 산란 계수 이렇게 표현되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DN 값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DN 값으로부터 이런 후방 산란 계수 영어로는 시그마 제로라고 약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 쓰자면 백스캐터링 코이피션트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위는 데시벨이에요. 데시벨. 그래서 이 DN이라는 값이 그 컴셋5에서 제공하는 이제 DN 값이 밝기 값이 아닌 거죠. 밝기 값이 아니고 어떤 이제 후방 산란 계수라는 값. 후방 산란 캡슐이라는 것은 얘기하자면은 그 센서가 스스로 마이크로파를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내보내고 다시 센서로 돌아오는 그 양을 가진 그 양을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방 산란 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DN 값을 이미지 화소 값을 이용해서 이 후방 산란 캡슐이라는 값을 유추해서 어떤 수학적인 식을 통해서 이 후방 산란 계수를 결과적으로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어떤 분수학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해상도라는 개념이 그렇게 막 잘 나와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DN 값 자체가 활용되는 값이 아니라서 어쨌든 하지만 뭐 방사해상도라고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하자면 그거는 16비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퀴즈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파장대에 대해서 파장대에 따른 어떤 위성 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의 창에 맞는 즉 흡수대역이 아닌 흡수를 하지 않는 흡수가 적게 일어나는 전자기파 흡수가 적게 일어나는 대기의 창 영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대기의 흡수와 관련된 걸 봤고 오늘은 이제 전자기파의 반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무슨 전자기파가 반사하거나 흡수하거나 투과할 때 고유하게 반응을 보이고 이를 분광 특성이라고 해요. 분광 특성, 스펙트럴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데 특히 표면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반사되는 분광 특성이 달라요. 반사되는 분광 특성이 달라서 얘가 이제 원격 탐사 기술을 이용해서 대상물을 구분하는 기본 정보가 되는 거죠. 즉, 이 반사돼서 센서에 들어오는 어떤 그 반사량을 가지고 우리는 대상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왼쪽 아래 그림이 파장에 따른 물질별 어떤 반사 특성, 특히 반사율, 어느 정도 반사되느냐, 특정 파장대에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얘는 뭐 검은 니트라는 애라고 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애는 식물이고, 요 보라색은 뭐 점토,
요 초록색은 물, 오염된 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요런 애들이 다 어떤 반사 특성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파장대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이 특정 파장대에서 얻은 영상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물과 식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원격 탐사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중분광 영상을 했잖아요. 멀티스펙트럴. 멀티스펙트럴 영상, 특히 고해상도 멀티스펙트럴 영상은 밴드가 4개가 있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했었고, 그 4개가 어떤 파장대였냐면, 블루, 그린, 레드, NIR. 그쵸? 요 4개가 주 파장 영역이라고 했어요. 블루는 약 0.4에서 0.5 마이크로 미터, 그린은 0.5에서 0.6, 레드는 0.6에서 0.7, NIR은 뭐 0.75에서 0.9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요 BGR, NIR이 그 왼쪽 아래 그림에서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 파장대인지 한번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블루는 한 0.4에서 0.5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직선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블루가 되겠고 0.4에서 0.5. 그 다음에 그린은 그 옆에 뭐 이렇게 블루, 그린, 그 다음에 레드, NIR은 뭐 한 정도로 하면 될까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는 한 요 첫 번째, 그린은 두 번째, 레드는 세 번째, NIR은 네 번째. 요 라인에 해당되는 파장 영역이 그로 이제 영상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개 밴드가 있는 멀티스펙트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개를 잘 이용하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5가지 물질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NIR 밴드를 이용하면 보시면 요 하늘색이 식물이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식물은 이 NIR에서 굉장히 높은 반사값을 보여요. 그죠? 레드까지는 굉장히 낮다가 갑자기 굉장히 높은 그런 값을 보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컬러 영상 만들 때 그 NIR을 레드로 표현을 하면 식생이 굉장히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NIR에서 이런 식생이 굉장히 높은 반사값을 갖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NIR을 이용하면은 이 식물과 다른 거, 예를 들면 이 빨간 걸 볼까요? 빨간에 검은 니트가 반사값이 굉장히 차이가 나서, 즉 NIR 영상에서는 식물은 되게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고 검은 니트는 아주 어두운 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밝기값 차이를 이용해서 식물과 검은 니트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 같은 그림이에요. 오른쪽 같은 그림. 오른쪽은 뭐냐? 얘는 식물끼리 구분이에요. 식물끼리 구분. 즉, 요 네 가지 서로 다른 식물에 대한 반사율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돼요. 굉장히 패턴이 동일하죠. 패턴이 동일해서 이런 가시광 영역에서 얘네 둘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가시광 영역에서 얘네들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위성으로 찍은 영상을 봤을 때 요 토마토인지 뭐 소금인지 커텀인지를 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멀티스펙트럴 영상을 가지고는. 그쵸? 그렇게 때문에 나온 개념이 이제 초분광 영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초분광 영상 이미 많이 했죠? 다중분광 영상이 멀티스펙트럴이고 초분광 영상은 하이퍼스펙트럴이라고 했죠. 초분광 영상이라는 건 뭐냐? 어, 연속된 좁은 분광 파장대의 분광 밴드를 가지는 영상.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밴드, 약 1000개 이상의, 1000개, 수백에서 수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수백에서
수천 개의 밴드를 갖는 영상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초분강 영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분강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좀 개념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의 맨 왼쪽이 이제 어떤 영상이 되겠죠. 이 영상을 사실은 굉장히 넓은 파장 범위에서 좁은 밴드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취득을 한 거죠. 여러 파장대의 영상을. 그런 영상을 우리는 초분강 영상이라고 합니다. 초분강 영상에 대한 그림이 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맨 위에 있는 요 영상 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파장 범위 여기는 0.4 마이크로미터에서 2.5 마이크로미터까지 굉장히 좁은 파장 폭으로 밴드 폭으로 영상을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대상물에 대한 그 파장을 이렇게 연속적인 형태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아까 다중분광 영상은 어땠어요? 여기에서 정보 하나, 여기서 정보 하나, 여기서 정보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네 개. 이렇게 네 지점에 대한 정보밖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초분광 영상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네 지점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 물질이 어떤 분광 특성을 갖는지 0.4에서 2.5 마이크로 범위 내에서 어떤 분광 특성을 갖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생은 초분광 영상으로 촬영을 했더니 이런 반사 특성, 그리고 토양은 이런 반사 특성, 미네랄은 이런, 그리고 또 다른 미네랄은 이런 반사 특성을 가져서 이런 반사 특성이 다름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물질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초분광 영상을 활용을 하게 되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초분광 영상에 대한 그림인데, 예를 들어 이 영상에서 이 지역이 나무예요. 나무면은 이 나무가 각각 그 파장대에서 어떤 반사 특성을 갖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연속적으로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 그래스도 연속적으로 어떠한 분광 특성을 갖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파장 정보를 가지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예를 한번 봐볼까요? 실제 예. 얘기했죠. 모든 물질은 고유한 분광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초분광 영상을 이용할 때 이들 구분이 용이하다라는 얘기죠. 왼쪽은 이제 광물이고 오른쪽은 식생이에요. 이 광물들 전 몰라요. 뭔지. H 어쩌고 M 어쩌고 K 어쩌고 C 어쩌고 뭐 이런 광물들인데 이 광물들에 대한 반사 특성을 이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예요. 0.4에서 2.4 마이크로미터까지의 어떤 파장 범위에서 반사 특성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래프들을 가지고 얘네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 요, K라는 애, 분홍색으로 표현된 K라는 애랑 주황색으로 표현된 M이라는 애, 얘네 둘에 대한 반사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런 지역에 대한 한 2.0에서 한 2.5의 마이크로미터 범위에서는 얘네 둘이 굉장히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은 뭐 요 0.8 범위 여기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좋겠네요. 아주 뭐 1.9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대한 영상 혹은 이 지역에 대한 화소값의 차이를 보면은 이 분홍색과 오렌지색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오른쪽도 식생들, 요 가시광 영역과 NIR 영역에서는 이 식생이 굉장히 유사해서 이들이 구분이 어렵죠. 근데 좀 더 이제 뒤쪽의 파장대 정보를 이용하면 얘네들의 구분이 가능한 거죠. 일반 그래스와 좀
옐로우된 노화된 뭐라 그러죠? 낙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애들에 대한 구분도 가능하고 그 외에 다른 식생 종류도 구분이 가능하다. 이게 초분광 영상을 이용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초분광 영상 이용한 어떤 원각 탐사 활용 분야 몇 가지 예시를 좀 더 봐볼게요. 다음은 이제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잡초 탐지라고 하네요. 왼쪽 그림은 어떤 논 지역인 것 같아요. 논 지역을 RGB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 RGB 영상으로는 뭐 다 똑같이 보이죠. 그냥 황금색으로 다 보이는데 그 이제 하이퍼 영상, 초분광 영상에 특정 밴드를 가지고 어떤 컬러 조합을 만들었더니 잡초 지역이 빨갛게 표현이 된 거죠. 잡초 지역이 빨갛게 표현이 돼서 아, 이 지역이 잡초고 나머지 지역이 이제 잘 추수가 된 지역, 잘 이제 자란 지역이구나. 이런 거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다음 예시는 이제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초분광 영상이에요. 예시인데 위에 그림을 보면은 일반 RGB,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RGB 영상으로 촬영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약통에서 나온 약인지 오른쪽 약통에서 나온 약인지 얘네들이 몰라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생긴 게 똑같으니까. 근데 얘네들을 어떤 분광계를 가지고 찍어봤더니 약들이 뭐 요런 분광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컬러 조합을 RGB 디스플레이 공간 컬러 조합을 적절히 이 분광 특성이 많이 나는 어떤 밴드들을 이용을 해서 뭐 요런 밴드들을 이용을 하면은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밴드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컬러 영상을 만들었더니 확연히 이제 색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느 쪽 약이 왼쪽 혹은 오른쪽 약통에 있던 약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초분광 원격 탐사 예시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군 활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막으로 이렇게 잘 숨어 있어요. 이제 눈으로 혹은 RGB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초분광 영상 특정 이 뒤쪽 화장대 사람 이제 온도 열적의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위장막과 관련된 실제 식생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파장대의 영상을 가지고 색 조합을 해서 봤더니 딱 너무 잘 보이죠. 이렇게 뭐 열심히 누워 있어도 눈에 너무 잘 띕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장막을 탐지하거나 할 때도 초분광 영상을 활용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해상도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특히 공간 해상도가 좋은 위성들을 좀 다뤄봤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 거쳐서 분광 해상도가 좋은 뭐 초분광 영상까지 그렇게 공간 해상도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분광 해상도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봤어요. 그래서 공간 해상도가 조금은 아주 좋고 또 분광 해상도가 좋아도 아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몇 명의 학생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공간 해상도가 좋은 것도 이제 좋은 거 알겠고, 분광 해상도가 좋은 것도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애초에 센서를 만들 때 공간 해상도도 좋고, 아주 좋고, 분광 해상도도 아주 좋은 그런 센서를 애초에 만들면은 좋지 않겠냐.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는 안 만드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는 안 만들까요? 공간 해상도도 아주 좋고 분광 해상도도 아주 좋은. 예를 들면 뭐 월드뷰 3에 대해서 했었는데 공간 해상도가 뭐 0.3 정도 됐나요? 0.3의 흑백이었는데 이 0.3의 흑백이 아니라 0.3인데 초분광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못해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공간 해상도도 아주 좋고 분광 해상도도 아주 좋은 그런 센서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술 만들 수 있는 기술, 뭐 위성이라는 게 무한정 커서도 안 되고 그 외에 그 오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비도 적어야 되고 뭐 그런 등등의 특성을 다 갖추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공간 해상도에 초점을 맞추겠다. 공간 해상도를 높이는데 이제 70을 쓴다면 분간 해상도를 높이는 데는 이제 나머지 30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간 해상도도 좋고 분간 해상도도 동시에 좋은 센서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어서 나온 기술이 이제 위에 여기 나온 이제 영상 융합이라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이미지 퓨전이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혹은 요거 잘 쓰기로. 펜 샤프닝이라고도 합니다. 펜은 뭐죠? 흑백이죠. 흑백 영상을 샤프닝, 날카롭게 한다.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쨌든 이미지 퓨전, 펜 샤프닝, 이러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영상 융합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이 영상 융합이라는 건 뭐냐?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낮은 해상도의 다중분광 영상, 공간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중분광 영상과 상대적으로 공간 해상도가 높은 전정색 영상. 얘는 이제 그 분광 정보가 낮겠죠. 얘네 둘을 융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높은 공간 해상도의 다중분광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을 말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고해상도의 전정색 플러스 저해상도의 다중분광 이러한 영상들을 융합하는 기술, 영상 융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고해상도의 다중분광 영상을 생성하는 걸 말해요. 요 과정을 이제 영상 융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런 기술적인 한계, 공간 해상도도 좋고 분광 해상도도 좋은 센서를 만들지 못하지만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아이코노스가 1m의 펜 샤프닝 영상과 4m의 멀티스펙트럴 영상이 있죠. 얘네 둘을 영상 융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1m의 멀티스펙트럴을 만드는 그런 기술인 거죠. 영상 융합이라는 것이. 이게 영상 융합이라는 것의 기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객관식 퀴즈를 내는 날이 돌아왔어요. 객관식 퀴즈를 낼게요. 이 해상도에 걸쳐서 지금 약 2주 정도 봤죠. 4가지 해상도와 그리고 공간 해상도에 초점을 맞춰서 분광 해상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객관식 퀴즈를 제가 낼게요. 그래서 그 퀴즈를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은 4월 2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